2025년 12월 18일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소식들은요. 뭐랄까 전 세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당겨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쪽에선 워싱턴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고 세계 경제에는 균열이 보이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AI 같은 기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산업과 문화를 막 뒤섞고 있거든요. 오늘 이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거대한 직수 퍼즐 맞추기 같아요. 정치, 경제, 기술, 심지어는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까지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특히 AI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워싱턴의 그 균열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하원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거의 반란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바로 그 표현에 딱 맞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결사반대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네. 바로 저렴한 의료법 ACA 보조급 연장안인데 네. 이 표결을 일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강행해버린 거예요. 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면서 10년 넘게 미국의 가장 뜨거운 정치적 전장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명령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한 거네요. 아무리 중도파라지만 보통 힘든 결정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정치적 생존의 문제죠. 아, 생존의 문제요? 네,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 당장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폭등하게 되거든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것보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리더십에는 큰 타격이겠지만 동시에 정치가 이념만큼이나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워싱턴의 긴장감이 여기서 그치질 않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의회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했다고요? 네,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이 나왔어요.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범죄적으로 공모했다. 이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기소는 다 기각이 됐지만 이건 뭐랄까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여요. 아 그런 의도군요. 네, 법적인 효력은 이제 없어도 정치적, 역사적 논쟁의 불씨는 계속 살려두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법정 밖의 싸움은 계속되는 셈이네요. 이런 정치적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올해 서명한 수가 첫 임기 4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니 이건 단순한 통계 이삭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숫자가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올해만 221건. 첫 임기 4년 동안이 220건이었죠. 네. 이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른바 법령 통치로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무역, 이민, 심지어 불법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는 것까지 의회와의 지루한 협상 대신에 대통령의 펜으로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켜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균열이 이렇게 깊어지는 동안에 시장은 또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AI 버블에 대한 공포감 때문인데요. 갑자기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오라클 주가가 하루 만에 5.4%나 급락한 게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5.4%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오라클의 AI 인프라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투자 회사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하나에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투자회사 하나가 프로젝트 하나에서 발을 뺀 게 그렇게 큰 뉴스인가요? 나스닥 전체를 끌어내릴 정도로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 자체는 작은 사건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AI 시장은 정말 순수한 낙관론과 기대감만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가 AI의 핵심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망설인다? 이런 신호가 포착된 거예요. 아, 이건 마치 땜에 난 첫 번째 균열처럼 보인 거죠. 투자자들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나?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나?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가 흔들린 거군요. 네,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약한 고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장의 심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아마 다들 마트에서 직접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못 참겠다 하고 버티게 들어간 것 같아요. 가격 절벽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지난 2년간은 팬데믹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제너럴 밀스나 펩시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오히려 주요 제품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더는 참지 않고 더 저렴한 자체 브랜드 상품, 소위 PB 상품으로 그냥 돌아서 버리거든요. 이건 마치 기업과 소비자가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 하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번엔 소비자가 이긴 셈이죠. 경제 전반에 이런 둔화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군요. 고용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실업률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꽤 심각한 경보등 아닌가요? 네,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예상치의 3분의 1 토막 수준인 5만 5천 개에 그쳤습니다. 5만 5천 개요? 네,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 탓도 크고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해 벌써 3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도 고용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고용시장의 온도거든요.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AI가 일자리를 전부 뺏어갈 거라는 일자리 종말론과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흥미로워요. 사실 저도 좀 믿기진 않는데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일수록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 더 늘었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갖는 타당한 의심이죠. 뭐 데이터 과학자 같은 첨단 기술 직업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융 대기업 뱅가드의 분석을 보면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분석가나 연구원처럼 AI를 업무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들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아, 생산성이요? 그러자 이들의 기술 가치가 더 높아졌고 기업들은 오히려 이 부서의 체험을 줄인 게 아니라 더 늘렸습니다. AI가 아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AI가 도구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초음속 여객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건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기술 융합의 결정판 같은 사례입니다. 콩코드 이후에 차세대 초음속 제트기를 개발하던 붐 슈퍼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당연히 항공사나 방산업체에서 투자를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들이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의 초음속 엔진 기술을 응용한 발전 터빈을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였어요. 제트 엔진 기술로 발전소를 만든다고요? 정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붐 슈퍼소닉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우리 제트 엔진 기술은 작고 효율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 이걸로 데이터 센터 옆에 작은 맞춤형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거죠. 와, 사업 모델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이미 데이터 센터 기업 크루스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선주문까지 받아놨어요. 항공 기술이 에너지 기술로 또 AI 인프라 기술로 변신하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와, 합법적인 지역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동안에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 조직들이 기존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었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멕시코 카르텔 이야기.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마약이 아니라 기름 도둑질이라는 게 정말 특이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산타로사 대 리마 카르텔은 전통적인 마약 카르텔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들의 주력 사업은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 페맥스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훔치는 이른바 우아치콜이라고 불리는 연료 절도입니다. 그냥 기름을 훔쳐서 암시장에 파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국제적입니다. 훔친 원유를 국경 넘어 미국에 있는 공모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요. 아, 그러면 미국 수입업자들은 이 원유를 폐유 같은 합법적인 상품으로 위장해서 정식으로 미국 에너지 시장에 유통시키고 여기서 나온 막대한 수익을 다시 카르텔에게 보내주는 그런 구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페맥스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걸 넘어서 정당하게 사업하는 미국 석유 회사들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제재에 나선 거군요. 군사작전이 아니라 돈줄을 끊겠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팍이 나선 이유죠. 이 제재는 해당 조직과 관련된 모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총 대신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쓰는 뭐 현대적인 전쟁 방식인 셈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아주 노골적인 지정학적 줄타기가 벌어지고 있더군요. 독일과 튀르키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네, 두 나라 모두 기존의 외교 노선에서 크게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트 총리는 미래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비무장지대 안보를 위해 독일군을 파병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독일군을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독일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튀르키예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튀르키예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사들여서 미국과 큰 갈등을 빚었던 그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러시아에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 그 문제의 S-400이요? 네, 이건 명백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죠. 궁극적으로는 이걸 반납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해상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 넘게 급등했어요. 이것도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주요 산유국도 아니고 석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요. 네. 실제 원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봉쇄라는 이 단어 하나가 시장의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면서 유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겁니다. 아, 시장이 펀더멘털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뉴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다시 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AI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결과물들도 이제는 거대 기업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오픈 AI와 구글의 이미지 생성 경쟁이 정말 뜨겁다고요. 네, 이제 단순히 고양이 그림 그려줘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구글이 내놓은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거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고품질 이미지에 이미지 속 글자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내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자 오픈 AI가 바로 GPT 이미지 1.5가 탑재된 새로운 챗 GPT 이미지를 내놓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뭔가요? 더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건가요? 예쁜 건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는 얼마나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끈기 있게 수정해주느냐의 싸움이 됐어요. 아, 대화 능력이군요. 네, 사용자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오른쪽 조명은 약하게, 주인공 표정은 미묘하게 바꿔줘. 이렇게 여러 번 요구해도 처음의 컨셉트를 잃지 않고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창의적인 파트너로서의 AI를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AI가 창의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개념은 디자인 업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2020년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 전망을 보면 AI를 경쟁자나 대체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낸 완벽한 디지털 이미지 위에 인간이 직접 그린 듯한 낙서, 두들 스타일을 얻는다거나 기계적으로 생성된 폰트에 감성적인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하는 식이죠. 기계의 효율성과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비 자체가 새로운 미학이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런 디지털 전환은 문화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네요. 영화계의 가장 큰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마저 50년 넘게 함께한 방송사를 떠나 유튜브에서 독점 중계된다는 소식은 정말 상징적인데요. 네, 2029년부터 5년간 유튜브가 전 세계 독점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송 플랫폼이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권위 있고 전통을 중시하던 시상식마저도 이제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청자가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글로벌 디지털 관객을 향해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워싱턴의 또 다른 정책 변화 하나를 짚어보죠. 월스트리트와 일반 국민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백악관이 내놓은 트럼프 계좌라는 프로그램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참여를 선언했다고요. 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연간 최대 $5,000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고 고용주도 $2,500까지 비과세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종의 투자 계좌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사가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회사도 똑같이 매칭해서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재무부는 이 정책이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금이 정부 정책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치 시스템의 균열부터 AI가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까지. 세상이 참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의 모든 분야, 금융, 예술, 국가안보, 심지어 범죄의 세계까지 AI가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만큼이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마주한 수많은 결정 속에서 AI의 완벽한 논리 대신에 불안정하더라도 인간의 직관을 따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과연 어떤 순간일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